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주차 강의 녹화를 하고 있네요.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이 BJT 앰플리파이어의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이미터 팔로워까지 학습을 하고요. 그 후에 우리가 모스펫 소자의 기본 물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CMOS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챕터 5 BJT 앰플리파이어에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개념들이 챕터 7 CMOS 앰플리파이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학습을 해두면 뒤에 이제 학습할 때도 쉽게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반들보다 저희가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진도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서 조금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숙제 채점을 했을 때는 대부분 잘 푼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채점했을 때 대부분 잘 푼 것 같아서 혹시 꼭 이 문제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 다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저도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PPT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꼭 내가 모르겠다 이런 문제만 좀 알려주시면 풀이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컨텐츠 제일 첫 부분이 이제 제너럴 컨셉이라고 해서 BJT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인풋 단자에다가 VX라는 전화번호를 넣어주고 아웃풋 단자는 오픈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IX분의 VX를 구해서 인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 제일 중요한 게 인풋 쪽을 그라운드가 아니죠. 쇼트로 만들어주고 아웃풋 단자에 VX라는 전화번호를 연결시켜줘서 IX분의 VX를 구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바이어스 회로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너럴 컨셉에서 BJT가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포워드 세츄레이션 모드에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어스를 잘 설정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JT 앰플리파이어의 회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DC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이게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을 하냐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나온 DC 바이어스 포인트를 가지고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들을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파이라든지 GM이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게인을 구해서 회로 해석을 하면 된다. 즉 소신호 해석을 해서 게인을 구하고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오퍼레이팅 포인트 아날리시스 앤 디자인 부분에서 바이어스 회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바이어스 회로와 그 다음에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그리고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회로를 했죠. 그 다음에 셀프 바이어스 회로를 각각 학습을 했고 그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각각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베타나 VB의 베리에이션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바이어스 회로에는 저항 성분의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바이어스 포인트가 흔들려서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학습을 했던 내용은 BJT 앰플리파이어의 총 핵심적인 세 가지 토폴리지 중에서 커먼 이미터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의 다양한 회로 해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하다 보면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랑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것을 상기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의 내용을 꼭 한 번씩 복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챕터 5에서 우리가 BJT 임피던스에 대해서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가져와서 상기를 시킨 다음에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임피던스가 있다고 했었죠. 그때 여기서 보면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소신호 저항은 R파이라고 했었고요. 이때 당연히 조건은 이미터가 AC 그라운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AC 그라운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DC 바이어스만 가해져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C 0V가 아니더라도 뭐 일정한 5V 이런 게 가해지고 있더라도 AC 쪽에서 바라보면 그라운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베이스 쪽에서 바라보면 저항이 R파이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에서 바라보면 저항 성분이 RO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 RO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얼리 이펙트가 존재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VA라고 하는 얼리 볼테이지가 무한대가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RO가 나타나고 콜렉터에서 바라본 저항이 RO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m에서 바라본 저항은 GM분의 1이라고 했죠. 여기서 조건은 VA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VA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RO 성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조금 하시고 수업에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베이스라는 얘기는 베이스 부분을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가 AC 그라운드로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베이스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베이스 터미널에는 어떤 픽스드 볼테이지가 가해지고 있죠. 대신 입력이나 아웃풋 성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입력 부분이 들어가거나 아웃풋 출력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 어떤 특정 바이어스가 가해져 있지만 AC에서 바라보면 이게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 측면에서 봤을 때 AC 신호로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커먼 베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인풋 시그널이 이제 에미터 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웃풋 전압이 콜렉터 부분에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로를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고요.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코어 부분에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를 해서 게인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회로죠. 여기 보면 인풋 단자가 2m죠. 2m 단자가 V인이라는 이런 전압 변화가 인가가 되고 출력 단자는 컬렉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베이스 전압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DC 마이너스로. 그리고 2m 전압이 델타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앰플리파이어의 특징이 인풋 전압에 따라서 아웃풋 전류가
조정되는 소자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발생을 하면 컬렉터 전류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베이스가 고정되고 이미터가 전압이 흔들리고 있죠. 만약에 이 전압이 증가한다고 하면 델타 VB는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델타 IC도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게 IC 전류인데, 자, 그러면 여기 컬렉터에 걸리는 전압 Vout은 VCC-IC R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IC가 감소를 한다 했죠. IC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에미터 단자의 전압이 증가하면 컬렉터 단자의 출력 전류 전압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증폭이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이 얼마인지 대충 봤을 때 이 컬렉터 전류가 GMV 파이라는 걸, 델타 V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 GM, 델타 V, RC 만큼 출력이 흔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 단자분의 아웃풋 단자 하면 GMRC가 나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몰 시그널 해석을 통해서 이게 진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스몰 시그널 회로가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제 스몰 시그널 회로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BJT 앰플리파이어에서 일단 여기에 걸리는 베이스 전압은 지금 DC 전압이죠. 그러면 스몰 시그널을 하면 이게 그라운드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라운드로 이렇게 물려 있고요. 여기가 지금 베이스고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이미터죠. 그리고 이미터 단자에 V인이라는 전화번호를 가해주고요. 그리고 베이스 단자에 알파이라는 저항 성분이 있고 이 알파에 걸리는 전압이 V파이입니다. 그리고 컬렉터 단자에는 GMV파이라는 전류원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RC 저항이 있고 여기 VCC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AC 시그널하면 이 VCC가 그라운드로 바뀌어서 이렇게 저항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Vout은 어떻게 되나요? Vout은 마이너스 GM V파이 곱하기 RC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GMV파이 전류에 역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곱해지면 이 Vout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좀 당겨서 써보겠습니다. Vout은 마이너스 GM V파이 그리고 RC죠. 자, 그럼 V파이가 얼마인지 알면 되겠죠. 자, 여기 잘 보면 그라운드죠. 즉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바꿔서 그려봅시다. 요거를 좀 바꿔서 그려보면 R파이죠. 그리고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V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파이가 마이너스 V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이해하셨나요? 요거를 요렇게 그냥 두고 보면 어려우니까 요거를 병렬로 다시 그려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V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니까 V파이는 마이너스 V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V인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Vout은 부호가 바뀌죠. GM V인 RC가 되죠. 이때 게인은
V인분의 Vout이니까 이걸 넘겨주면 GMRC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MRC가 나오죠. 자, 커먼 이미터 코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죠. 개인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점은 GM이랑 RC 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커먼 이미터 코어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페이지가 반대가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볼테이지 게인, 즉 전압 이득과 전압 여유 공간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JT 소자가 앰플리파이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항상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800mV 정도의 전압이 항상 가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은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전압은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소자가 세추에이션 모드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앰플리파이어로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 전압이 800mV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인풋 단자에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갈 때 아웃풋 단자에 신호가 증폭돼서 나오잖아요. 이 나올 때 전압이 잘리지 않고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관건이 되는 건 이 컬렉터 전압이겠죠. 이 컬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항상 커야 되겠죠. 즉 0V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게 관건이 되니까 개인 수식을 가져와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식은 GM 곱하기 RC죠. 이때 GM은 VT분의 IC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RC는 RC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자, 이때 전압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냐? 그 값은 VCC 마이너스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되겠죠. VCE가 되죠. 그런데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0V 이상이 되면 되기 때문에 VCE가 VBE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러한 수식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ICRC가 항상 VCC-VBE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무작정 키울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을 키우면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 개인과 전압 여유 공간 사이에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랑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죠.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도 똑같이 개인과 볼테이지 헤드룸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을 RC를 키우면 점점 커져서 개인이 커지만 대신 이제 헤드룸이 전압 여유 공간이 좁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교재의 간단한 예제 5.35를 통해서 전압 여유 공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 전압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어떤 전자온도계가 생성하는 전압이 실온에서 절대온도 300K죠. 그곳에서 600mV의 출력을 나타낸다. 이때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했을 때 최대의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건이 VCC가 1.8V,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IC 컬렉터 전류가 0.2mA, 그리고 IS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암페어, 그리고 베타가 100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압 여유 공간을 고려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Q1이라는 앰플리파이어가 포워드 액티브 보드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쪽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포워드 전압이 걸려야 되고,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의 전압은 0V 이상의 전압이 걸려야 됩니다. 결국 최대의 전압 이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V 아웃풋과 VB 전압이 같아지면 되겠죠. 이걸 같아지게 설계를 하면 이득이 최대가 되죠. 왜냐하면 V 아웃풋 단자가 최대로 이제 내려오게 돼서 저항 RC 값을 훨씬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VB 전압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 Vout이 VB랑 같아지는 전압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VB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죠. VB는 여기 걸리는 VB라는 전압, 여기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전압 더하기 600mV가 되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VB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VT ln IS분의 IC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600mV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수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들 아시죠? BJT 앰플리파이어 할 때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구해진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T의 VB였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이 수식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1.354 볼트가 나옵니다. 결국 이 전압이랑 V 아웃풋 전압이 같아지는 조건에서 최대의 전압 이득이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 V 아웃풋이 1.354라고 하면 RC 정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C 정한값은 자 VCC 마이너스 V 아웃풋 전압이 IC, RC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RC 값은 알고 V 아웃풋 값도 이제 지금 알죠. 이걸 대입해서 구해보면 RC가 2.23k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이득을 가지는 게인을, 즉 전압 게인을, 전압 이득이죠. 헷갈리네요. 영어랑. 최대의 전압 이득을 가지는 회로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IC 값을 2.23kΩ로 해주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게인을 계산해보면 GMRC고, GM은 VT분의 IC죠.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 17.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설계를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인풋 베이스 전압, 인풋이 아니죠. 이 베이스 전압 VB를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로 구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회로가 나오겠죠. 그럼 각각 R1과 R2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바이오스 회로까지 다 해야 우리가 직접 설계를 다 한 걸로 종료가 되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때 I1 전류가 IB, 즉 베이스 전류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 VB는 볼테이지 디바이더 식에 따라서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C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I1이 이 베이스 전압보다 10배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I1은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구한 게 아니고 R1 더하기 R2분의 VCC가 I1이 되죠. 그리고 이게 10 곱하기 I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컬렉터 전류를 아니까 컬렉터 전류에다가 베타 값을 활용을 하면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컬렉터 전류에 베타를 나눠주면 베이스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전류를 구해주고 요 10을 곱해주면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오고 요 R1 더하기 R2분의 VCC가 2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R2 정확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R2 정확값이 67.7kΩ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다시 여기에 대입해주면 R1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2.3k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600mV의 출력을 가지는 온도계를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 적용을 했을 때 최대 전압 이등을 가질 수 있는 회로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RC는 2.23kΩ 저항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전압을 형성하는 회로 R1과 R2는 각각 22.3kΩ, 67.7kΩ로 설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들 이해를 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이야기를 했었죠. 인풋 단자의 VX라는 전압원을 인가를 해주고 아웃풋 단자는 오픈을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소신호 해석을 해야 되죠. 쭉 근데 소신호 해석을 하면 복잡하겠죠. 복잡한데 이러한 회로 구성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소신호 해석을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인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 초창기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임피던스 각 단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죠. 자, 이거를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AC 쪽으로 분석을 하면 이게 그라운드로 바뀌죠. 여기도 뭐 그라운드로 바뀌고 자, 이렇게 됐을 때 2m 단자에서 바라보는 저항은 GM분의 1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은 얼리 이펙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VA가 무한대일 때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소신호 해석을 하지 않고도 GM분의 1이 인풋 임피던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소신호 회로를 그려서 이게 맞는지 한 번씩 다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가 GM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와 인풋 임피던스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는 인풋 임피던스가 알파이였죠. 알파이는 GM분의 베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타가 5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가 인풋 임피던스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앰플리파이어가 인풋 임피던스가 크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 신호원으로부터 손실 없이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인풋 임피던스가 큰 게 좋다고 했었죠. 결국 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는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보다 입력 임피던스가 낮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거의 50에서 100배 정도 낮은 값을 가지는데 자, 그러면 이 앰플리파이어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임피던스가 작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걸까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밑에 설명을 해놨지만 이렇게 임피던스가 작은 걸 필요로 하는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었죠. 자, 일반적으로 고주파 증폭기 모듈들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각 모듈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전송선이 있죠. 전송선이 있는데 이 전송선이 일반적으로 50ohm의 저항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죠. RF 처리를 할 때요. 이거 회로 이론 때 다들 배우셨죠?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에서 뭐 50ohm일 때 50ohm인 입력 저항을 달아주면 뭐 개인이 최대가 되는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운 기억이 나시죠?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송선들이 일반적으로 RF 고주파 어플리케이션에는 50ohm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이것과 임피던스 매칭이 되는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50ohm 정도의 인풋장을 가지는 회로가 필요한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임피던스가 낮다고 쓸모없는 회로는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간단하게 아웃풋 임피던스를 나눠서 구하고 있죠. 여기에 컬렉터 단에 걸린 저항 RC 이전 단에 아웃풋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Rout1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RC 바깥쪽 부분에서 본 저항을 Rout2라고 해서 최종 저항을 살펴보는 거죠. 자, 이때 RO가 나타내는 거 보니까 얼리 볼테이지가 무한대가 아니고 얼리 이펙트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Rout1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Rout1은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요 앞부분에 강의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AC 시그널로 했을 때 지금 베이스와 이미터가 다 그라운드가 되죠. 그러면 아웃풋 저항 Rout1은 RO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RO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다 지어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Rout2 저항은 어떻게 되냐? RO와 RC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최종 Rout이 되니까 Rout은 RO와 RC의 병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여기에 적혀 있듯이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와 유사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때 얼리 볼테이지가 무한대라서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Rout은 그냥 R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